총장은 강연을 위해 국회에 왔다가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자회견 소식을 들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정치적 보복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법적 절차대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나오면 나오는 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초반에 수사가 끝날 수도 있다고 말해 검찰 수사가 속전속결로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실제로 검찰은 오늘 새벽 구속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오늘 낮 바로 불러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김 전 기획관의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전 기획관을 상대로 검찰은 우선 국정원 돈 4억 원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를 캐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돈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여부가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란 의심을 받고 있는 다스의 BBK 투자금 140억 원 회수 의혹 등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집사라 불릴 만큼 이 전 대통령 개인과 집안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김 전 기획관의 구속으로 다스 관련 의혹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금강산에서 여는 남북 합동 문화행사는 우리 측이 지난 9일 첫 고위급 회담부터 북측에 제안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금강산 남북 합동 문화행사는 평창올림픽 전야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이를 받아들이면 남측 행사단과 준비 인력이 평창올림픽 개막 전에 동해선 육로를 통해 군사분계선을 건너 금강산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제외하면 지난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사실상 9년 반 만에 남북의 동쪽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또 행사를 위해 그동안 방치됐던 금강산의 호텔과 강당 등 관광 인프라를 써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남북교류 재개까지 염두에 둔 제안이라는 분석입니다. 평창에서 가까운 금강산에서의 남북 공동 문화행사는 결국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보다 활성화하자는 그런 차원의 남측의 제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다 북측 예술단은 판문점을 통해 또 나머지 대표단은 서해 육로, 즉 경의선 육로를 통해 내려오는 것으로 결론나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동서 양측의 남북 육로가 일시적으로나마 모두 복원되는 셈입니다.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선수들과 어울려 부상 방지 프로그램을 체험합니다. 처음 하신 그 차 잘하셨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20여일 앞두고 문 대통령은 선수촌 곳곳을 돌아보며 마지막 훈련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동계 스포츠 효자 종목인 쇼트트랙 선수들을 만나선 피땀 어린 노력이 꼭 결실을 볼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흘린 땀과 눈물이 이번에 반드시 좋은 그런 또 결과로 돌아오고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는 보람이 되면서 국민들에게는 큰 즐거움을 주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남북 단일팀 구성 문제로 우리 선수들의 출전 기회 제한과 전력 손실 우려가 제기된 여자 아이스하키 팀엔 긍정적인 면을 부각했습니다. 팀워크를 다지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남북이 한 팀으로 경기에 나서면 두고두고 역사의 명장면이 된다는 겁니다. 그 성사 여부를 떠나서 그런 것이 우리 아이스하키 팀에 보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쏟게 만드는 그래서 비인기 종목의 서러움을 희석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또 평창올림픽이 국민을 치유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거듭 밝히며 남북한 공동 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등은 남북관계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동 입장을 하거나 또 단일팀을 만들 수 있다면 북한이 단순히 참가하는 것 이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훨씬 더 좋은 그런 단초가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문 대통령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자체가 금메달이라며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한번 해봐. 8711-023. 아, 나 운동것 같거든요? 다들 가슴을 최고로 가리고 싶지야. 가슴도 없어도.
자, 새가 날아든다의 특별한 인터뷰는 올해도 계속됩니다. 오늘 나오신 이분한테는요, 정말 2018년이 정말 황금 개띠일 것 같습니다. 영화 1987의 장준환 감독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와, 환영합니다. 네, 격렬하시네요. 국회의원의 어떤 채통을 좀 지키세요. 이게 도대체 팬심이 이렇게 발현되면 제가 어떻게? 현역이 아니다 보니 까먹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아우. 너무 빨리 일반화 되신다. 자, 다름이 아니라 우리 최민희 의원님도 방송에서 1987을 거의 제가 한 10분으로 끊으려고 그랬는데. 제가 막 계속했어요. 2, 30분을 이야기하시는 바람에 제가 상당히 곤란했던 기억이 나고 사실 빠심이 좀 약간 작동한 인터뷰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네. 1987의 장준환 감독님 나오셨고요. 저도 가슴이 좀 떨리고. 어서 오십시오, 감독님.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제가 말이 느려가지고 예. 어떻게 한 시간 안에 잘 할 수 있을지 예.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말을. 뒷시간 방송을 아예 없애는 방식으로라도 제가 꼭 듣고 싶고요. 현재 스코어는 어떻게 될까요? 방송한 녹음하는 시점에. 네, 아마 오늘 내로 600만 돌파할 것 같은데요. 예. 아, 그럼 진짜 1000만은 시간 문제다. 그렇죠. 하긴 아이, 뭐 천만 문재인 네, 대통령께서 1000만 네. 갈 거라 그랬는데 안 가면 안 되니까 아우 저도 빨리 또 보러 가야 되겠어. 대통령이 시사회 할 때, 대통령 나오시는 그 시사회 할 때, 영화 다 보면 알잖아요? 다 이건 1000만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요 19대 국회 때 문성근 선배하고 제가 한 영화를 사랑하는 의원 모임의 회원이셨어요. 아, 그러셨구나. 네. 문재인 대통령이 커피 애호가시고요. 그리고 영화 애호가신 그런 전문가가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아, 네. 네, 뭐든 믿어보려고 합니다. 네. 예. 사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1987년이요. 네. 그때 본인은 뭐 하셨을까요? 저는 고3 학생이었습니다. 네, 고3 학생이었고 등교하는 길에 학교길에 최루탄 냄새가 많이 났고요. 공부하고 있을 때도 심지어 최루탄 냄새가 나서 예, 문 닫고 뭐 양초 켜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친구가 성당에서 뭐 어떤 비디오를 보여준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성당에서 왜 비디오를 보여주지? 그 당시만 해도 비디오 하면은 남학생들한테는 이제 좀 다른 의미로 들리잖아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하면서 그냥 호기심에 따라갔었거든요. 예. 거기서 이제 제가 본 게 광주 비디오였어요. 예. 저 학교 다닐 때도 그 광주 비디오가 비디오 테이프잖아요. 엄청 돌았어요. 네. 웬만한 대학생들은 다 볼 정도로. 그러다가 그 영화 중간에 보면은 연희가 나가버리잖아요. 그만큼 충격적인 본인의 기억이 약간 좀 오렌지 된 게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런 부분이 네, 있죠. 그 어두컴컴한 이상한 분위기, 예, 그 조그만 공간 안에서 TV 하나 놓고 다들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첫 화면들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엄청난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어떤 공포 영화보다도 무서웠던 부분은 그러니까 공포 영화는 극장을 나오면 그냥 현실로 돌아가는 거고 그냥 도망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끝나면 또 다른 내가 본 이 영상이 벌어진 현실로 다시 되돌아가야 된다는 게 그런 게 엄청난 공포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청소년은 30년 후에 1000만 영화 감독이 됩니다. 아, 예언을 하시는 겁니까? 그런 역사의 아이러니를 너무 이렇게 보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네. 실제로 사적으로도 만약에 제가 최민희 의원님이나 장준환 감독님 이런 분들을 앞으로 몇 년 후에 만날 거를 어떻게 예상이나 했겠습니까만 그 역사 속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맞춰지더라 이런 거고요. 저는 이제 감독님을 막 간절하게 모시고 싶었던 이유가 우리 방송하는 대부분의 출연자들의 어떤 기억 속에 87년은 어마어마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것을 실제로 누군가가 영화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또 뭐 어마어마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이 표현하면 이래요. 이 영화의 표현이 이럽니다. 어떠한 찬사도 아깝지 않은 작품. 저는 그 이 영화에 대한 젊은이들의 아주 깜짝 놀랄 평을 들었어요. 이거를 재난 영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받아들여졌다. 재난 영화. 국가적 재난이죠. 네. 장르적으로 이렇게 네. 받아들이시는 네. 분도 있구나. 예. 찬사를 많이 받으셨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딱 그랬거든요. 제가 70년대 후반에 태어나서 87을 초등학교 때 지나갔는데 제가 광주의 조선대학교 앞에서 자랐어요. 그랬기 때문에 데모에는 웬만큼 많이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저희 세대가 현대사에 대해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87일 항쟁에 대한 이야기는 저한테는 환타지 같은 이야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를 보고 정말 그 뭐지 막 감동 같은 막 계속 소름 끼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되게 많이 느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디테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 영화가 2017년에 찍어서 2017년에 개봉하는, 그러니까 감독님 개인적으로 그냥 추측이에요. 2017년에 꼭 개봉하고 싶었던 그런 느낌이 있으셨던 거예요?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30년 만에라는 그 숫자적 느낌도 있었던 거죠. 네네, 그렇죠. 예, 30년 만에, 글쎄요, 뭐 그냥 숫자는 숫자에 불과할 수 있겠지만, 30년 만에 되짚어보는 87, 1987이라는 의미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왜 시사회 때는 우셨어요? 네. 담담하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었을까요? 시사회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엊그저께도 뭐 부산에 무대 인사 다녀왔는데요. 거기서도 여러 군데를 다니는데 거기서도 한 3번 울컥하고, 이게 이 영화가 제가 이제 참아보려고 창피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방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렇게 무대 인사 들어가서 울고 계신 관객분들하고 눈이 마주치면은 그냥 감정이 전이가 돼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울컥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처음 기자 시사회에서 이제 울음을 터뜨리게 된 거는 사실은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 이제 나이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영화 외적인 거죠.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서 이제 배우분들도 처음 보는 날이었기 때문에 많이 우셨거든요, 옆에서. 그래서 그 감정이 전이된 부분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이제 이한열 열사가 만으로 향년 20세고 박종철 열사가 만 21살.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20살, 21살 물론 성인이긴 하지만 그게 얼마나 그냥 애기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좀 그렇죠. 어린 나이에 그렇게 생을 마감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가끔씩 훅 그냥 저를 어쩔 수 없게 그냥 무장해제 시켜버리면 그냥 터지는 것 같습니다. 맨날 네. 울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 딸이 20살이에요, 지금. 그러네. 네, 갑자기 그 얘기를 하니까 그렇구나. 우리 딸 나이구나. 이게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는 건 또 다른 측면이 뭐냐면 87 정도까지만 해도 시대적 이슈를 끌어갔던 게 대학생들이잖아요. 지금은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 네. 그때 그 386들이 지금도 시대를 끌어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좀 그런 측면이죠. 네. 근데 다른 인터뷰를 보니까 감독님은 나이 먹어서 울음이 많아졌다 이렇게 농을 치시더라고요. 네, 창피해서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네. 저도 만약에 내가 감독이라면 뭐 박종철 열사나 이한열 열사 가족들 이런 분들 또는 어떤 관계에 있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울고 있으면 나도 눈물 날 것 같아요. 그 문익환 목사님 추도식 때 배은심 어머니 오셨잖아요. 어머니도 인사하면서 우시던데요. 눈물이 아이고. 그렁그렁. 수천 번 울었을 그 눈물이잖아요. 30년 동안. 그게 마르지 않는 것 같고요. 또 배은심 여사님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이제 저희 촬영장에 오셨었거든요. 그 연대 내부 캠퍼스에서 그 이한열 열사와 연희가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장면 찍을 때 오셨는데 김태리 씨 손을 이렇게 딱 잡고 우리 한열이도 이런 여자친구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지금도 막 그 생각을 하면 그 어머니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날 이후로는 어머님은 거의 투사처럼 살아오셨어요. 30년을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호소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강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장면 아까 말씀하신 걸 듣고 어떤 생각이 났냐면 5.18 때 영혼 결혼식이 만들어진 노래가 이물리언의 행진곡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20대 초반에 그 푸릇푸릇한 나이에 돌아가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어떤 뭔가 좀 매짐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생각도 드네요. 그 어머니가 이제 민주화운동 실천 가족운동협의회라는 게 있었어요. 민가협. 그게 민가협인데 처음에는 이제 구속 학생들의 부모들이 다 같이 모였는데 나중에 육아협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저는 늘 어머니들하고 같이 이제 제가 말지에 있었으니까 같이 다닐 때 배은심 어머니가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굉장히 엄격하셨고 모두에게 엄격하셨고 당신한테도 엄격했어요. 그래서 그 엄격함에 우리가 좀 기가 질려서 그러니까 어머니 이렇게 했는데
그 마지막 그 장면에 보면 어머니 젊었을 때 사진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마르질 않는 게 너무 곱고 예쁜 풋풋한 예쁜 엄마인 거야. 근데 저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늘 약간 화가 나신 것 같았고 이렇게 우리를 늘 혼내셨고 왜 더 열심히 안 하냐고. 그랬다 저는 그 마지막에 막 집에 가는데 눈물이 비오듯 난 이유가 막 어머니가 그때 그러셨던 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그 고운 어머니가 막 머릿속에 아른아른. 그 87을 한가운데를 관통하신 분이 지금 30년 후 저를 지금 기억하고 계셔서 저도 감회가 새롭고요. 저는 그때 대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저도 시내에 엄청 나갔어요. 근데 그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니까. 지구를 지켜라. 지구를 지켜라가 감독님의 데뷔작이고요. 2003년에 나온 거거든요. 저 그저께 또 봤어요. 네. 네. 그 한국 영화 사상 가장 기발하고 엽기적인 데뷔작이다. 네. 이런 식의 표현을 깜짝 평가를 받고 놀랐어요. 있잖아요. 다시 보고 또 놀랐어요. 지구를 지켜라. 정말 재밌어요. 네. 근데 사실 상업적으로 히트했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더 좋았던 7만 명? 네, 한동안 제 별명이 7만 감독이었는데요. 이제는 울보 감독으로 등극했습니다. 자, 우리 다 7만 명분의 1이었던 거야, 과거에. 며칠 후면 이제 100만 감독 소리를, 죄송합니다. 1000만이요. 왜 그러세요? 제가 배포가 좀 작아요. 진작에 돌파했습니다. 표정. 이거 7만에서 1000만으로 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제가. 정신적으로 네. 다가오지를 못해가지고. 자, 그러면은 그 지구를 지켜라 이후에 또 다른 영화들을 몇 편 하시긴 하셨는데, 지금 1987처럼 폭발적인 이제 올라오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신 거잖아요. 이 개인적으로 장준환이라고 하는 인물이 인고의 기다림. 영화 감독들 친구 저도 있고요. 후배들도 있고 그런데 영화 하나 찍고 히트하냐 못하느냐 스타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아예 영화 한 편 찍고 끝나는 감독들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꾸준히 기다리면서 뭔가 기회를 보고 그 시간까지 그 있는 시간 동안에 대한 짧은 소회를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시사회 같은 데 가서 우시는 측면이 단순히 공감력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내 스스로가 감독으로서 뭔가 이렇게 싸운 느낌 그런 것도 사실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요. 어디 가서 분석을 받아봐야 저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없지 않아 1%라도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은 드는데 저는 지구를 지켜라 이후에 좀 더 아방가르드한 또 조금 더 튀는 영화 좀 이렇게 급진적인 영화 형식적인 면이나 내용 면에서도 좀 급진적인 드라마들이 폭발하는 그런 영화를 좀 선호했던 것 같아요. 말투는 아니신데요. 네, 그러게요. 사람들이 저 보면 많이 실망합니다. 팀버튼이나 이런 류의 좀 기괴한 느낌일 것 같다고 하는데 굉장히 평범하게 그런 생겼다고. 느낌은 아니고요. 네. 나는 장준환 감독이 처음으로 실물로 보고 느낌이 천재영이네. 딱 한 번에 알아봤어요. 스타일이. 그래서 천재가 천재를 알아봤다. 빙고. 반갑습니다. 네. 이런 분이시라니까요. 뭔가 어떤 느낌적 느낌이 있어요. 화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역시 영화 매니아로서. 네, 저는 그것도 다시 보고 왔습니다. 네. 최고. 예의라고 생각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1987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1987이라는 영화를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감독님 본인의 이야기로 우리가 직접 듣고 싶어요. 처음 시작은 제가 기획한 건 아니고요. 네. 각본이 따로 있으시잖아요. 네, 저는. 김경찬 작가님 그리고 오정필름의 이우정 대표님 두 분이 기획해서 이제 한 3구 정도까지 쓰신 상태였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받게 됐고요. 보고 고민이 좀 됐었습니다. 일단 이 안타고니스트라고 하죠. 그 악당 쉽게 말해서 악당을 축에 쭉 드라마에 길게 놓고 많은 프로타고니스트들 그러니까 좀 좋은 사람들이 계속 릴레이 하듯이 계속 바톤 터치하면서 이어져가는 이야기의 형식이 그 마지막에 광장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주인공이다라는 이야기와 형식과 내용이 일치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면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예. 영화적으로 이야기로서 생각하자면 그리고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곧 지천명이 되니까 이제 또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람을 좀 굉장히 현미경으로 막 무슨 시약 뿌려가지고 이렇게 막 보듯이 그렇게 보는 걸 즐겼다, 즐긴 거죠. 즐겨 했다면, 이제는 좀 어차피 내가 사회 안에 살고 있고, 사회의 일부분이니까, 이 사회와 관계 맺고 있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이 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더 건강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꼭 하고 싶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아이한테 보여주고 싶고 또 영화적 형식과 내용, 이야기도 다 마음에 든다. 그래서 이제 각색 작업을 같이 김경찬 작가님이랑 오랫동안 하게 된 거였고, 그런데 이제 우리 창작자들한테 제일 무섭고 두려운 건 이제 소위 영화계에서 이제 엎어진다 그러죠. 네. 하다가 만들어 보지도 못하고 그냥 없어져 버리는 시간과 노력들을 이제 다 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그 당시 상황과 맞물려서 이걸 그 박근혜 정권 아래서 어떻게 이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감독님은 내가 보기에 하늘이 더우신 거예요. 박근혜 정권이 힘을 못 쓸 때 만들 수 있게 만들어줬고,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제 어떤 비슷한 류의 뭔가를 만들어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느끼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많이 틀린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이를테면 역사를 다루는 거기도 하지만 오락성을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스피디하게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지겨울 틈이 없이 2시간 이렇게 확 지나가거든요. 그거 의도하신 거예요. 그럼요. 네. 관객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떤 소통의 문제거든요. 창작 작품이 스스로 이제 이렇게 개봉을 하고 나면 스스로 살아나서 관객들과 소통하고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어떤 소통의 작업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만들 때는 계속 관객들을 생각하고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다루고 있고, 사실상 저는 이 결말은 해피엔딩이라고 보는 사람인데, 비극적인 사건을 2개를 다루고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실은 상업영화에 가깝습니다. 영화 자체를 만드는 어떤 그 스타일이나 스킬은 지루할 틈이 없이 가는 그런 거죠. 역사가 아니었다 그러면 굉장히 상업적인 영화. 어디 인터뷰 하실 때 대본을 보고 내가 삐딱한 사람이라 이거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삐딱함을 저는 영화에서 여러 번 봤거든요. 지구를 지켜라도 그렇고, 화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세상을 몇 번 비틀어서 본 시각이어야 지구를 지켜라가 나와요. 네, 그래서 삐딱하셨어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글쎄요. 저는 잘할 때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참 착하다, 모범생이다, 말 잘 듣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들을수록 안에서 좀 이상한 게 자라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 나 아니거든? 이런 거. 실제로 저는 이제 인터뷰가, 저도 한 수백 명의 인터뷰를 해본 사람이니까 어떤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누군가를 이렇게 평가하게 되는 게 있어요, 첫인상으로. 근데 지금 인터뷰 한 20분 넘게 하면서 무슨 생각하신지 아세요? 정말 말씀을 또박또박 잘하시네. 팟캐스트에 고정 출연시키고 싶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캐릭터 괜찮은 인터뷰야.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중에 잘 없는 캐릭터세요.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죄송해요, 표현이. 약간 음흉하게. 어머. 그러니까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음흉하게 할 말 타박타박 다 하는데 겉으로 보기엔 그냥 착해 보이니까 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캐릭터예요. 그 지구를 지켜라의 화면 보면 복잡한 수학 수식들 막 나오는 장면 있잖아요. 그거 이해하세요? 그거는 수학적으로 어느 정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물리학과 나온 친구한테 이거 꼭 맞춰달라고. 디테일 제가 그냥 시나리오로 그런 시간 차이가 있을 거야. 그러고 보니까 인터스텔라를 그 당시에 제가 했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장면 보고. 네. 자, 다시 1987로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만약에 감독이 저라면 역사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고 예민한 시기일 수도 있고, 이때 영화를 내놓으면서 우리가 왜 팟캐스트 방송 하나 낼 때 요건 분명히 악플이 달릴 거야라고 인식 다 하고 내는 거거든요. 그 또 논점들에 대해서. 그런 것처럼 나는 감독으로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건데, 혹시나 어떤 사람들이 또 다른 방식으로 악플을 달거나 공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지점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난 순수하게 내 스타일로 낼래, 요거였습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어떤 한 작품을 만드는 데는 적게는 2년, 길게는
10년 걸리는 작품도 있고요. 예. 그렇게 공을 쏟다 보니까 사실 그 안에서 어떤 드라마적인 요소를 완벽하게 만드는데도 사실은 엄청난 공이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2시간 안에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것까지 담은 밀도가 있는 어떤 작품을 내놓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들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사실은 거기에 집중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그 뭐 댓글이 어떻게 달린다든지 어떤 반응이 있겠다든지를 생각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좋은 작품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가 예전에 책 읽는 프로에서 나와서 의학서적을 한번 읽어준 적이 있거든요. 안구에 대해서 관한 글이었는데 안구는 자기가 보는 거를 의식하지 않고 보지만 엄청난 많은 것들을 세상에서 담아내고 있다라는 그리고 해석하고 있다라는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의미였던 것 같은데 그런 작업이어야 사실 사람의 영혼 안으로 파고든다는 게 그게 절대 쉽지 않은 일이라고 단연간 제가 겪으면서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그냥 술자리에서 자기 인생 얘기 막 해봤자 좀 들어주다가 딴 얘기하고 또 옆 친구랑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람하고 이렇게 진짜로 소통하고 교류하기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닌가. 뭐 말이 길어졌지만 어쨌든 댓글 이런 거 이제 막 개봉할 때쯤이면 이제 약간 걱정이 되기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안타고니스트 뭐 하시면서 사실은 제가 그런 질문을 누구한테 한 적이 있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구겠니? 박종철이야, 이한열이야? 사실 박정훈인 거잖아요. 악역으로서 이 사람이 주인공에 가까워. 네, 그렇죠. 씨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 영화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장면 중에 하나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대사를 어떻게 소화하느냐이잖아요. 네. 탁 하고 친히 억하고 죽었습니다를 어떻게 소화했을까. 실제로 그 장면을 우리가 그냥 지면으로만 거의 다 봤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근데 그거를 뭐 여러 뭐 형태로 찍었다면서요. 많은 형태는 아니었고요. 예. 김윤석 선배께서 준비해 오신 거는 한 2가지 버전이었어요. 근데 2가지 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보시는 거는 2가지를 섞어놓은 버전입니다. 네. 하나 찍고네.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근데 그게 엄청 비열해 보이는. 그러니까 자기 본인 스스로도 당당하게 말 못하고 억자 부분은 톤이 좀 다운돼서 그 느낌 자체가 얼버무리는 느낌으로 간 거 맞습니까? 네. 그게 주는 사실성이 그건 제가 디렉션을 드린 게 아닌데 이거 그 물음표 달린 하나를 넣음으로 해서 자기들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를 알려주면서 또 그 당시에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상황은 어떤 걸까를 미루어 또 짐작하게 함으로써 이제 굉장히 좀 사실적으로 그려졌다고 생각하고 그 어라는 단어 음절 하나가 이 세상 어떤 애드립보다 더 효과적이고 그렇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 대학생이 죽었고요. 저도 이제 그 시절을 그냥 어렸을 때부터 관통해 온 사람이라 제가 5.18 광주의 피해자 가족의 아들이에요. 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까지 원천적으로 운동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을 갖고 태어나서 그 흐름을 쭉 같이 가고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고 민주정부로 정권도 바꿔보고 막 하는 과정 속에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의원님한테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나는 87년이 그냥 계속 진행 중인 것 같다. 새롭게 막 감동적이지가 않아요. 또 언젠가 뺏길 것 같아서 두렵고 막 이런 감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1987년에 그 박종청 열사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4.13 호원조치 나오고 6월로 이어지는 그 과정이 사실은 완성형이 아니고 제가 해피엔딩이라고 말했던 부분은 민중들이 깨어났잖아요. 감독님도 지금 이 영화가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 생각은 이 영화는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었어요. 이 영화가 어떤 이야기의 시작이고 우리가 그 뒤에 어떻게 살아왔으며 2016년, 17년에 왜 또다시 광장에 시민들이 나와서 촛불을 들었어야 했는지, 왜 그렇게 애를 태웠어야 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영화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사실은 약간 디즈니 영화처럼 동심파괴 하지 않으려고 사실은 승리의 어떤 짧은 승리의 한순간으로
끝나는 영화이죠. 지난주에 제가 의원님이 그 얘기를 꼭 하셨어요. 뭐냐면 양김의 분열로 정권을 찾지 못했다라는 말이 나올까봐 조마조마했다고. 네, 제가 되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영화의 마지막은 6.29 선언 이후에 양김이 분열돼서 노태우가 집권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막을 이렇게 내릴 때 그거 너무 조마조마하시고. 그런데 그게 안 나와서 너무 안도했는데 이후에 인터뷰 보니까 의도적으로 안 넣었다고 그래서 되게 감사해요. 저도 감사했어요. 그거 보고 그때 의원님 말씀을 듣고 그 후에 영화를 본 거잖아요. 네. 혹시 중간에 넣었을까봐. 근데 그 뒤에 이제 자막 올라갈 때 이제 문성근 우리 대표의 아버지 목소리가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음성은 우리 방송으로 수도 없이 많이 나갔던 장면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공통점이 있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방송이 5년째인데 네. 그 문익환 목사의 그 목소리는 여러 번 나갔던. 네. 맨 마지막에 이한열 여사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 처음부터까지 다 들어보면 그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 이름이 호명이 되는데 그 순서대로 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종철 다음에 한 명인가 더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한열 여사로 끝나는데 이걸 방송으로 다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번을 내도. 그거를 문성근 선배가 2004년 탄핵 반대 집회 때 한번 하셨거든요. 아버지 따라서 네. 미리 안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좋았거든요. 저는 문성근 빠잖아요. 근데 다들 똑같은 얘기를 해서 제가 싸웠던 기억이. 근데 이 영화에 아까 말한 탁하고 진역하고 뭐 이 부분 말고 문재인 대통령도 다시 어레인지 하셨던 바로 그 영화.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냐고 연희가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연희는 약간 나중에 캐릭터가 바뀌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면 이 영화를 대본을 이렇게 썼다는 건 또 이 영화를 이렇게 연출했다는 건 이걸로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 있으신 거예요? 사실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역사는 진보하느냐 그냥 계속 순환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가면은 굉장히 좀 너무 철학적이고 뭐 깊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걸 굳이 어떤 결론을 내서 제가 결론을 낸다고 결론이 나는 것도 아니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그 마음들 사람의 마음들 인간의 마음들을 다 담아서 우리가 이런 기억이 있었어요. 마치 옛날 추억의 앨범들 이렇게 펼쳐보면은 그냥 좀 개구지고 좀 뭐랄까 촌스럽고 뭐 이상한 자세로 찍힌 사진이지만 그 모습이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며 생기 있고 순수했는가 내 자신을 그렇게 들여다볼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 앨범을 덮고 나면 또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변해 있지? 왜 이렇게 각박하지? 쓸쓸하지? 왜 이렇게 날이 서 있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창작을 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그런 감성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에 좀 더 뭐랄까 방점을 두고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영화나 미디어나 모든 곳에 모든 대사와 소품은 필요 없는 것이 없거든요. 다 의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숨소리까지도 저희가 다 신경 써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 영화 속의 캐릭터로만 보면 막 그렇게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운동의 연조가 좀 오래된 사람들은 지어 받고 싶잖아요. 이런다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냐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이거는 감독은 그 반대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잖아. 바뀐다고 임마. 최근에 그 고군 작가라고 이렇게 웹툰 그리는 유명한 작가분이 있는데 연희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렇게 시간차를 놓고 그러니까 1987년하고 2018년에서 이렇게 그런다고 그거 저도 봤어요.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니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늦어서 미안해 뭐 이렇게 그 웹툰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방송의 기조가 그런 거였었거든요. 박근혜 때 지금 막 4년 전,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으면 세상은 바뀔 거야라고.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것을 실제로 이렇게 낸 것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만든 거긴 하지만 누군가는 중심을 잡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 연희 같은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뀌는 거죠. 운동권이 바뀌면 바뀌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이 동조하면 세상은 바뀌는 거다. 야, 이건 영화가 아니고 철학인 거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가 나서면 바뀐다 이 말을 할 때 그게 진짜예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뭘 처음에 앞장서서 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냥 보통 사람들과 같이 있다가 보통 사람들이 나라를 좀 책임져 달라 그래서 나오신 거. 그러니까 그 말을 진짜 이해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하실 때. 그 영화를 다 보시고 그렇게
어떻게 저렇게 딱 잘 정리하실까? 그 길지 않은 시간 안에 저는 그렇게 말을 이렇게 잘 점점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말이 제가 이렇게 네, 논리적으로 잘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자기가 말 못하고 온다고 구라치시는 거지. 어찌됐건, 맞아. 속으로, 장단을 치면서, 그렇게. 그거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문재인 대통령 그 시사회에서 말씀하시는 걸 다 봤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왜 저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맥을 잘 짚으셨을까는 간단해요. 오랜 시간 동안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눈에 그게 보이는 거죠. 맥 자체가. 자,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구호를 영화상에서 봤는데 호언철폐 독재타도. 이거는 꿈에서도 나타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던 거거든요. 그걸 다시 되살려 주셨어요. 호언철폐 독재타도. 감독님도 뭐 그런 느낌 있으셨잖아요. 제가 직접 그 구호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죠, 89학번, 재수해서 89학번이기 때문에 간발의 차로 그 구호를 외치지는 못했는데 그냥 좀 어려웠던 거는 호헌철폐라는 단어를 어떻게 영화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러니까 호헌이라는 건 헌법을 지킨다는 건데 그걸 왜 철폐하라고 하는 거지를 어떻게 젊은 관객들한테 그래도 어떤 뉘앙스라도 알아듣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잘 받아들였어요. 그게 EBS에서 하는 재밌는 인터넷 강좌같이 쏙쏙 들어와서 이게 그 말이구나. 정말 이 영화를 통해서 저는 정말 배운 게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4.13 이후에 그럼 나온 구호는 아닌 걸로 저 기억하거든요. 호언철폐 독재타도. 그게 4.13 호언 조치라는 걸 전두환이 나와서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이전에도 이미 노태우에게 그냥 물려줄 거다고 하는 정치권에서의 계속된 어떤 예상들이 있어가지고. 네. 근데 이제 4.13 호언 발표를 하고 나서부터는 그 구호가 아주 구체화된 거죠. 그렇죠. 그때 내외연구소라는 그때는 이제 안기부죠. 안기부 연구소에서 2000년까지 각하에게 권력을. 그래서 이게 전두환의 장기 집권 프로그램이었어요. 네. 그것과 동시에 이제 7년 단임제와 그 체육관 선거. 그땐 체육관에서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대통령 뽑을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유지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까지 각하에게 권력을은 그러니까 노태우든 김복동이든 전부 허수 아비를 세우는 거고 전부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뒤에서 이제 나라를 지키시겠다 이런. 그때 그래서 이래재 단장도 그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똑같은 스킬로 무슨 재단 만들다가 망하신 분이 최근에 계시고요. 그렇죠. 참고로 저희 영화에 또 전 대통령께서 많이 출연을 해주셔서 출연료라도 한 29만 원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나름 개그도. 아니 제가 보니까 아까 제가 음흉하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음흉하게 말씀 잘하세요. 전 요새 김재혁 선수한테 꽂혀 있는데 김재혁 선수 캐릭터를 우리 감독님한테서 따왔나. 슬기로운 감방생활. 네. 너무 비슷하세요. 말투가. 김재혁 선수랑.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보시면 어머 왜 내가 저기. 그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뭐 내밀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보상 받았으니까 대치하는 분들도 저쪽에 계시고 지금은 뭐 진상규명이 왜 필요해 하는 분도 계시는데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을 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진상규명이 아직 안 됐습니다. 책임자 처벌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벌써 두세 달만 있으면 사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었어요. 물론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 부분은 의혹이 남아있는 사건은 아니고 그해 풀린 문제잖아요. 이부영 의장이 감옥에서 뭐 공범들이 더 있다 뭐 이런 방식으로 풀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비극이긴 했지만 진상규명이 오랜 시간 동안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세월호 같은 경우는 세월호 이전에 저희들이 지금 다루고 있는 사건 중에 87년 그 해, 그 영화 그 뒤로 조금만 몇 달만 가면 일어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칼기 폭파 사건인데, 칼기 폭파 사건도 지금 저희들이 꾸준히 다루고 있는데 그것도 30년 됐어요. 그래서 뭐 이런 여담이긴 하지만 언젠가 우리 감독님이 세월호 사건도 한번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번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거는 또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플까요? 찢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관료주의 문제처럼 보이거든요. 관료들에 의해서 정권이 바뀌어도 진상규명이 쉽지 않은 문제. 세월호가 그렇게 얽혀 있더라고요. 그 하나 좀 더 제가 죄송하지만 짚고 가야 될 부분은
박종철 열사의 죽음에 관해서도 사실은 제대로 진상규명이 된 게 아주 철저하게 된 건 없습니다. 사실 조서를 우리가 몇백 장을 다 훑어보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것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유가족들께서도 당시 검찰과 뭐 이쪽의 진상 규명을 아직도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지요. 사실은 그 전 역사까지 다 올라가 보면 사실 일제 잔재도 아직 다 그렇고 뭔가 이렇게 우리가 좀 이제는 좀 잘 정리하고 맺고 그렇게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왜 정치인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 네, 부담스럽네요. 네. 갑자기. 네. 이런 거 이제 영화사에서 좀 부담스러워하죠. 너무 진영 논리에 치우치면은. 자, 지금 영화를 보면 뭐 어떤 경우는 주연 조연이 있지만 또 특별 출연이 너무 많아서 이게 도대체 나는 그런 생각했어요. 감독님이 평상시 때 영화는 뭐 자주 안 만드셨어도 술은 자주 샀나 보다. 인덕은 정말로 보시는 분인가 보다 하는 게 쟁쟁한 배우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비화 좀 잠깐만 좀 풀어주십시오. 처음에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박근혜 정권 하에서 비밀리에 준비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그러다가 강동원 씨하고는 이제 예전부터 친분이 있어서 제가 이런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다 얘기를 했더니 시나리오 완성되면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글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박 처장을 하기는 좀 나이가 너무 젊고 뭐 그렇잖아요. 이미지도 안 맞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한열 열사 배영명이 잘생긴 남학생으로 이제 처음에는 나오는 거였어요. 나중에 이한열 열사임이 밝혀지고 그 충격과 거기에 따라오는 슬픔과 뭐 감동이 좀 더해지도록 그렇게 구조 자체를 그렇게 시나리오 안에 써놨는데 이 잘생긴 남학생이니까 뭐 가깝게 지내니까 반말하는데 아무튼 동원이 네가 할 수 있겠다. 여긴 충분히 너무 뛰어나게 잘생기긴 했지만 아무튼 잘생겼으니까. 예. 그래서 건넸는데 그 당시에는 외중저부 친일 논란도 없을 때 그러니까 한참 굉장히 900만 관객 막 동원한 영화를 하고 뭐 아무튼 인기가 뭐 하늘을 찌를 때였는데 보고 하고 싶다. 대신 패가 안 된다면 자기가 너무 유명하고 널리 알려진 사람이니까 자기 혼자 이렇게 뒤에 뚝 도드라지면 그게 오히려 패가 되지 않겠나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캐스팅이 된 거고 또 윤석 선배도 그 전부터 시나리오는 알고 있었으나 윤석 선배도 야 그럼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하정우 씨 연락하고 뭐 그러면서 선배로서 큰형으로서 막 뭐 그러면서 순식간에 막 왜 눈덩이 효과처럼 막 그러면서 이제 시나리오가 충무로에 좀 돌기 시작하고 그렇게 이제 시나리오가 돌게 되니까 많은 배우분들이 목이 말랐었나 봐요. 그러니까 촛불 광장으로 나가는 국민들처럼 뭐라도 좀 하고 싶다라는 게 많이 쌓였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복이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예. 그래서 그때 많은 배우분들이 자발적으로 와주신 분들도 있고 들으면 굉장히 흔쾌히 작은 역인데도 불구하고 맡아주시겠다고 해서 예, 진짜 그 과정도 사실은 예,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가끔씩 무슨 연말 시상 프로그램 같아서 중요한 뭐 유명한 스타들이 한꺼번에 프로젝트로 뭔가를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 예전에 마이클 잭슨 뭐 위아드 월드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타들이 다 나오는 그 과정 속에 이 영화를 특별하게 보기가 어려운 게 사실은 왜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드라마 초반에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스쳐 지나가듯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비중상으로 보면 주인공급이겠구나라고 인식하잖아요. 근데 여기 이 영화는 그런 공식이 없어요. 그래서 야 스타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것도 좀 힘든 부분이구나. 역할이 별로 없는 부분도 있지만 아니 어떻게 여기서 설경구를 그냥 특별 출연이라고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진짜 중요한 걸 끌어가는 부분이. 근데 그 김정남 선생님은요 그렇게 하셨어요. 제가 이제 해직 선배들 신홍범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한겨레 이제 편집 주간까지 하셨는데 그 신홍범 선생님의 동생의 남편 그럼 뭐지 매제 뭐 그런 가까운 관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때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에 일을 할 때 늘 김정남 선생님이 또 다니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보도지침 낼 때도 김정남 선생님이 떠다니셔.
그리고 김승훈 신부님하고 뭐 할 때도 떠다니셔. 근데 실체가 없어. 그러니까. 안 나타나세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이걸 알았나? 진짜 딱 그 모습이세요. 느낌이. 예, 김정남 선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으로 또 공부를 했고요. 그 당시 모든 어떤 민주화 운동의 뒤에서 소리 없이 도움을 주시지 않은 부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어떤 분께서는 민주화 운동의 대부다라고 이제 예, 표현을 하셨는데 그런 분들을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좀 발굴이라고 하긴 그렇고 아무튼 다시 한번 돋보이게 하는 것도 우리한테는 또 큰 보람이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 그 촛불 국면에서 가장 인터뷰 후보로 많이 올랐던 사람이 함세웅 신부님이세요. 근데 그 30년 전의 영화를 보고 그 이야기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내용상으로는 아직도 그분이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네. 근데 그대로. 지금 이제 배역에 있어갖고 재미있었던 부분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 문익환 목사의 아들이 장세동을 연기하고. 그래도 장세동이잖아. 그리고 이한열의 친구 우현 씨가 치안감? 네. 네. 예, 그 연기를 선뜻 하겠다고 하시던가요, 두 분은? 예, 상당히 죄송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그런 역을 제안한다는 게. 근데 이제 30년이 흐르다 보니까, 대학생이나 젊은 역할은 할 게 없고, 사실, 우리 남은 게 이제 그런 역할들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도 저는 흔쾌히 했을 것 같은 느낌은 들죠.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문성근이 왜 그것이 알고 싶다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장세동 연기에도 이렇게 비열하게 안 나오더라, 이제. 진짜 비열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장세동은 비열은 아니죠. 원래 캐릭터가? 그 사람 캐릭터가. 우현 씨도 재밌었고요. 네. 그 젊은 배우들이 많이 나왔을 때 이분들이 또 마석계 이 추모 때도 같이 다 가셨잖아요. 네. 저는 이게 앞으로 이 배우들 인생에도 큰 영향을 끼쳐서 향후에 문학의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영화대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추모까지 같이 했다는 게. 저희가 이제 첫 촬영을 임진강에서 박종철 열사 유해를 이렇게 뿌리는 장면을 겨울이 다가기 전에 찍어야 되니까 찍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아무래도 첫 촬영이고 유해를 뿌리는 장면이고 그래서 다 같이 묵념하고 뭐 이렇게 영화를 촬영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실은 그냥 영화가 아니라 나와 역사와 이 사회와 이렇게 연결해주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사실 또 감동스러웠던 거는 스태프들이 광주 촬영 가면은 망월동 가서 이한열 열사 묘역에 서로 얘기를 안 하고 가서 나중에 방명록을 보니까 우리 스태프들이 왔다 갔구나 하면서 다 그랬던 부분하고 목포에 가면 또 세월호 그 당시 올라왔을 때 예, 거기 가서 또 시간들을 갖고 오고 이런 것들이 사실 요즘 영화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산업화되고 뭐랄까 조직화되고 이래가지고 좀 메마른 정서가 많이 있는데 이번 영화는 굉장히 좀 스태프들까지도 굉장히 어떤 온 마음을 다해서 예, 그렇게 만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감동스러웠던 부분인 근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 모든 미디어 산업계에 있어서 가장 진보적인 것이 영화계인 건 맞아요. 네. 예전에 여기 세월호 특별법 만들자고 할 때 광화문 광장에서 제일 먼저 단식하신 분들도 영화인들이시고요. 네. 그 예, 저도 하루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 부산 영화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그 영화인들 자체가 약간 좀 개념이 좀 제대로 서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쪽에서 이견은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포스터에도 없는 인물이 강동원이었잖아요. 안 나와. 복면 확 벗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네. 근데 그 왜 강동원을 숨기셨어요? 부끄러우셨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한열 열사임을 이제는 이제 그냥 뭐 스포일러가 아니니까 이제 얘기하고 다니는데요. 그게 이제 관객분들이 좀 더 재밌게 그러니까 그 재미라기보다는 그건 재미는 아니지만 아무튼 좀 놀라면서 그걸 받아들이면 더 그 충격이 더 큰 슬픔으로 혹은 더 큰 어떤 감정 상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 또 강동원 씨도 이 배역을 한다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 주인공이라기보다 이건 모두가 주인공인 영화인데 자기가
혼자 특별한 뭐 어떤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는 것보다는 그냥 많은 주인공들 중에 한 명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좋겠다 그런 뜻을 보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더 멋지네요. 근데 그건 적폐입니다. 네? 아니 이게 주인공이 너무 잘생기고 키가 커버리니까 천하의 미남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시사회 때 보니까 키 차이가 이렇게 나더만. 그래도 얼굴은 안 밀렸어요. 늘리시던데. 예.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다들. 감사하다고 제가 하나 말하겠다고 미리 얘기한 게 뭐냐면 레미제라블을 보면서 같이 이제 운동권의 후배랑 그 영화를 보면서 끝나고 나서 한참 둘이 앉아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도 저렇게 만들 수 있는 영화 소재가 너무나 많은데 왜 우리는 레미제라블 같은 영화를 못 만드냐. 네. 오일의 마중이라는 그 중국 영화 있거든요. 공리 나오는. 그거를 보면서 저도 이제 민중소설 좀 썼는데 우리 작가의 상상력이 우리들이 이렇게 참 촉박하다 이런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또 그 후배랑 본 거예요. 같이 운동을 하니까 같이 앉아서 야 레미제라블 우리 그때 얘기한 한을 푼 것 같다. 그렇지 않아도 마지막 장면에 가까운 그 차 위에 씬이 있잖아요. 그게 나는 딱 보는 순간 레미제라블이 떠올랐어요. 딱 그 장면하고 그 느낌, 그 필이 오잖아요. 네, 그리고 모두가 주인공이고 모두가 그 당시에 그 무엇인가 역사의 한 조각이 돼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레미제라블 같은 수준의 영화가 처음 나온 거죠. 이번에 촛불 집회할 때 제가 아는 후배한테 그런 얘기 한번 해준 적 있거든요. 우연찮게 만났는데 촛불 집회가 막 100만씩 타오를 때 이거 당장 쓸모는 없겠지만 그 장면 군중씬은 무조건 찍어놔라. 나중에 쓰임새가 많을 거다. 근데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군중씬 있잖아요. 네. 그 CG가 들어간 거죠. 다 일당 지급했으면 또 들어갔을 다 부른 겁니다. 저희가. 진짜요? 아니요. 네, 거기에 완성도를 높이느라고 굉장히, CG팀이 고생 많이 했고요. 네. 지금 이제 개봉 버전에는 또 이제 마지막에 시청 건물에서 박종철 열사 이제 걸개 그림이 쭉 내려오는 장면도 있고, 그 장면을 위해서 여러 팀들이 많이 고생을 했고요. 아무리 CG의 도움을 받는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실제 사람들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람들도 많이 동원이 된 그런 고난이도의 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님이 전 레미제라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빈 의자 빈 테이블 그 노래하면서 막 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감독님의 핵심 포인트는 어느 장면이었나요? 글쎄요. 허투루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화였던 것 같아요. 특히 모든 인물들이 다 이렇게 선명하게 조각돼 있어야 모두가 주인공인 이야기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여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사실은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영화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그 당시 싸우던 그 민중들의 모습이 그리고 열사들을 부르는 그 문익환 목사님,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 좀 영화가 이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박종철, 이한열 이 두 분만 계시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역사에는 또 이름 없는 수많은 열사까지 많이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같이 기억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같이 화를 내주고 영화가 세상을 저는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미덕이 그런 것들 아닐까. 기억해주고 그 존재에 대해서 기억해줄 수 있는 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같지만 큰 일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감독님의 말씀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네. 영화는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네. 뭐냐면은 변호인 같은 영화가 천만 딱 들잖아요. 사회적으로 보면 그게 사회 자체가 각성돼 버리니까 인구의 3분의 1, 4분의 1이 그 영화를 봤다고 하면 사회적 전체로 출렁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변호인으로 약간 사회적 분위기 띄우고 1987로 아예 못을 박는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를 바꿀 수 없다. 연예인 말처럼 이런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세상은 바뀌어. 조금 느리게 갈 뿐이지. 감독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의 어렸을 때 연애관 뭐 이런 걸 다 형성한 게 영화예요. 연애관을 형성한 건 로마의 휴일이었어요. 공주 이런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이루어질 수 없는 애틋한 네. 사랑이 하나의 코드로 자리 잡고 아름답고. 그러니까 연애를 영화로 배우신 분. 그렇죠. 감사합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이 영화에서 사실은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는 교도관들 얘기거든요. 이거 요즘에 이름하여 민주교도관이라고 부르던데. 그 발굴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였어요. 저한테는. 민주화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여돼 있지만 교도관들이 민주주의에 동참을 했다는 것 자체는 사실 이번 영화로서 첫 부각된 이슈 아닌가요? 이미 책도 나오고 그랬죠, 그분은. 근데 영화 속에서 이렇게 생생한 인물로 나온 거는 처음이에요. 특히 그 유해진 말고 그 위에 교정계장인가? 그 네네, 사람의 존재는 보안계장. 예. 그분은 처음이었어요. 네. 예. 그 영화 보고 제가 느꼈던 거 좀 색다른 느낌일 수도 있는데 무법이잖아, 이 사람들이. 교도소건 어디가 막 발로 차고 들어와가지고 지들끼리 막 싸우고 총 겨누고 막 이런 거 보면 얼만큼 법이 없었던 시대였는지도 그냥 드러나잖아요. 전두환법이 있었죠. 근데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구나 싶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무도한 짓, 교도소라든지 검사도 무시하고 막 그렇게 들어올 때마다 느끼는 게 와 정말 깡패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었구나라는 걸 영화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더 했을 거예요. 전 그렇게 보거든요. 제복 입은 조폭들이죠. 조폭 조직인 거 아닐까요? 저는 그걸 당했잖아요. 제가 말지 사무실에 있는데 보도 지침 내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유리창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다. 그래갖고 이제 그 싸늘한데 혼자 있는데 10시쯤 됐나? 안기부 직원이 20명이 들이닥쳐서 저 혼자 있는데. 아, 진짜 겪으셨구나. 그때 제가 그걸. 27인가 8. 그때 머리도 길고 좀 그랬죠. 그렇게 네. 짧지 않고. 그런 걸 다 겪었어요. 근데 그때 공포는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자존심이 있고 공포스러우니까 더 당당해야 되니까. 압수수색 영장 내놓으세요! 와, 연이. 네, 그랬죠. 압수수색 영장 안 갖고 왔어요. 사실 알고 보면요. 30년이 지났다고 해도 박근혜 정권 때도 민주인사들 압수수색은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신발 신고 들어와서 문 차고 들어오고 다 끌어내리고 개판 만들고 똑같습니다. 갑자기 그날의 공포를 이렇게 서늘해지는데 그렇게 버티는데 그때 자유실천 문인협의회 선배들이 나오고 출근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해직 선배들이 나오니까 슬금슬금 물러갔죠. 그게 뭐 늘 그랬죠. 그리고 우리 실쿠가 갖고 시위하면 난지도에 버렸어요. 그때. 난지도를 많이 이용했다고. 네, 난지도예요. 근데 거기는 그 혹시 고향 아니었어요? 일산 쪽? 거기는 그 화면 속은 지금 난지도가 없어져서 그런데 우리는 난지도에 버리고 갔어요. 주로. 감독님 그 연이 내려놓은 데가 일산 쪽이었어요? 화정입니다. 그러니까 화정역 근방 아니에요? 예, 거기에 화정 이용원이라고 그 팻말이 있는데요. 그냥 일산으로 할 걸 그 생각도 있어요. 화정 너무 갔나 막. 영화 1987 상영관에 문재인 대통령이 깜짝 등장했습니다. 6월 항쟁 당시 문 대통령도 인권 변호사로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부산에서 민주화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영화를 본 문 대통령은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지느냐는 영화 속 대사가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말이라고 회고했습니다. 지금도 정권 바뀌었다고 달라지는 게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지만 이 영화가 답을 준다고 소감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세상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때, 연희도 참가할 때, 그때 세상이 바뀐다라는 것을. 또 6월 항쟁에서 정권을 교체하지 못해 미완으로 남았던 것을 지난 겨울 촛불혁명이 완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순간에 세상이 바뀌진 않지만 세월을 두고 역사는 뚜벅뚜벅 발전한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6월 항쟁의 주역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박종철 열사의 형과 함께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또 지난 정권의 블랙리스트가 건재할 때 영화 제작에 나선 영화 감독과 출연진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이 온다더라. 이 영화 시사하려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 70%의 대통령이 그 얘기 처음 듣고 어떠시던가요?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저희는 비록 이게 상업영화지만 상업영화의 틀을 갖고 있지만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누군가한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로 이제
정성껏 만들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 상업 영화의 틀을 좀 넘어서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그런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대통령께서 와서 봐주시고 또 말씀까지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는 거고 힘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관객들과 또 관계를 맺으면서 관객들은 국민들이죠. 예. 국민들과 또 관계를 맺고 어떤 우리가 앞으로 더 어떻게 하면 이 휘청이는 민주주의를 잘 지켜낼 수 있을까 더 잘 유시춘 작가께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민주주의는 잡초가 아니다. 굉장히 정성스럽게 물 주고 온도 맞춰주고 돌봐줘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하신 게 저는 굉장히 와닿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가 끝이 아니라 지금 그날이 우리한테 왔는지 그날을 향해 어떻게 갈 건지 그날을 향해 이런 질문까지를 좀 더 던질 수 있는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같은 일반인이 아니고 대통령은 그 영화를 보러 간다는 것 자체가 지지선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영화를 공식 일정 잡아서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뻔하게 예측된 상황이라 아마 감동이 덜하셨나요? 그 영화 자체가 그러게요. 네. 앞으로 임기 기간 동안, 재임 기간 동안 대통령의 영화로 찍히는 영화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1년에 하나 정도 나올까 말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죠. 선택받으신 거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영광이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대통령 자체가 너무 공감하는 영화였기 때문에 가서 힘 실어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여쭤본 거고요. 감독님 자체는 그런 어떤 흐름에 있어서의 본인은 못 느낄지 몰라도 아직도 실감 안 나실 수도 있어요. 1,000만을 넘어가고 뭐 어떻게 2,000만 넘어간다고 할지라도 2,000만? 그럴 수 있죠. 뭐 어려운 일인가요? 그날이 오면 아니 1987만 정도로 할까요? 네. 농담입니다. 네. 근데요, 영화가 500만만 넘어가도 사실 나중에는 1,000만 이상이 보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쵸. 뭐 케이블이나 뭐 등등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다 보는 국민 영화가 이미 저는 됐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저 개인적으로도 팟캐스트 하면서 여러 게스트들을 모시는데 그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사람들은 몇 안 돼요. 근데 이런 건 있잖아요. 팟캐스트 PD의 개인적인 워너비. 이 사람만큼은 꼭 모시고 싶다 해서 내가 온갖 인맥을 다 동원해서 모신 거거든요. 감독님 자체를. 그러니까 나는 언젠가 시간이 지난 뒤에 장준환 감독하고 인터뷰해봤다가 제 인생에 있어서의 중요한 경력이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천재가 천재를 알아봤다로. 예, 반갑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제 한가해 있을 때 제가 팟캐스트를 모신다니까요. 영화 팟캐스트 하나 내가 꼭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한가해진 뒤에 1987만 모은 뒤에. 자, 알겠고요. 팟캐스트 출연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이라도? 아니요, 전 처음이시죠. 네. 입봉이다. 팟캐스트 출연 처음 하신 기념으로 팟캐스트 애청자들은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깨어있는 시민들이 기존 매체를 거부하고 듣는 매체. 이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잘 깨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저 스스로한테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떤 딜레마나 뭔가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는데 잘 깨어 있고 항상 고민하고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영화의 마지막에 이제 김태리 씨랑 강동원 씨가 부른 가리워진 길, 유재하 씨의 곡인데요. 가리워진 길이 들리는데요. 우리 앞에 길이 아직 그렇게 선명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 길을 우리는 손잡고 더듬더듬이든 뚜벅뚜벅이든 걸어가야 되니까 깨어있는 게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사실 386 세대들이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광장에 나갔던 세대이기도 하지만 많은 혜택을 받고 자란 세대라고 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파트 값은 왜 이렇게 높아졌으며 누가 그렇게 높였으며 우리가 뭐에 그렇게 쫓겨가고 있는 건지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저도 어린아이의 아빠인데요. 초등학생 딸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에게 나중에 몇 년 후에라도 이 영화는 꼭 봐라 해주고 싶은 바로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냥 인터뷰하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절이 있었고 이런 영화가 있었다. 꼭 말해주고 싶은 바로 그런 영화입니다. 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버엔딩 스토리 23회 세 번째 코너 야수입니다. 제가 왜 이런 멘트를 넣냐면 뭔가 좀 아쉽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그 네버엔딩 스토리가 이게 잘려서 나가잖아요. 아, 예. 그래서 뭔가 좀 그 앞에 우리가 어떤 코너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좀 상기시키는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아니 괜찮은 것 같아요. 자르지 마요. 다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를 다 해야 될 것 같아. 한 명씩 다. 하기 전에 네. 우리가 앞에도 얘기를 했다고 네. 해서 우리가 안 하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새롭게 자기 순서 때는 자기 소개를 한 번 더 하고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주제가 스마트폰인데 저는 이거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머리가 좀 복잡했어요. 이 얘기 오래간만에 듣는데 맨날 뭐 하면 할 얘기가 없다고. 이게 몇 번 그랬었잖아요.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물건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 말고 전 지구를 바꿔놓은 물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는 그 맥락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모두가 스마트폰의 전문가들이니까 스마트폰 자체에 대한 이야기보다 스마트폰은 일종의 작은 컴퓨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이 기술이 우리 사회에 이제 지구상에 이게 보급되고 난 다음에 이 인터넷을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스마트폰이란 말이죠. 뭐 사람들은 뭐 이게 뭐 몸에도 이식될 거다. 이게 스크린 대신에 뭐 안구에 무슨 칩이 이식돼가지고 뭐 자연적으로 이렇게 막 자동으로 보이는 그런 디스플레이가 생길 거다. 전화도 막 새끼손가락, 엄지손가락으로 해가지고. 그럼, 그것도 뭐 기회, 가제트 때 보던 것처럼. 전화도 그러니까 기회에 칩을 이식해가지고 그 골전도 그 마이크라고 하죠. 예, 골전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뭐 스피커 나한테만 들리는 스피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물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도구가 일정 수준 이상 편해지면은 우리한테 독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기술적으로는 스마트폰을 이것보다 한 10분의 1 크기로 더 작게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근데 10분의 1 크기로 작게 만든다고 해서 인간한테 편하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크기 이상으로 우리 손에 만져져야지 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 스마트폰의 사이즈가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제가 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본질적으로는 인터넷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즘 비트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상징되는 블록체인 그 산업에 대해서 막 말이 많잖아요. 뭐 거래소를 뭐 닫네 마네 뭐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더라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뭐 오르네 내리네면 그게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배 아프니까 빨리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뭐 이렇게 그 비트코인 뭐 투자할 생각도 없고 하지도 않지만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아직 늦지 않았다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신호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패턴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 비트코인을 통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폰이라 우리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다들 기억하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2008년이었나요? KT에서 아이폰을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시작했던 게 연도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2009년에 아이폰 처음 들어왔어요. 맞아. KT로 들어온 거 맞아. 2008년 12월 달에 KT에서 처음에 결정을 하고 아이폰을 수입한다고 결정을 하고 2009년 초부터 보급되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갤럭시 시리즈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이폰은 그럼 2009년도에 나왔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2006년 말에 나왔어요. 맞아요. 2007년에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미 쓰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그러면 스마트폰을 만들 기술력이 없어서 그러면 안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기업을 약간 좀 배려한 거죠? 어떻게 보면. 배려가 아니라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을. 삼성, LG, SK, KT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추가 투자를 하기 싫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게 3G 2G폰이라고 하죠. 폴더폰. 그 폴더폰을 위해서 기지국을 세우고 이렇게 선투자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충분히 안 뽑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그 투자 금액이 1조 원이었으면 1조 원을 회수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만족하는 게 기업은 아니잖아요. 10배 이상은 이렇게 뽑아야지 그 다음 투자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타이밍이 안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핑계를 대면서 투자를 늦춘 거죠. 계속 요금으로만 빨아먹으면서. 나는 다르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아이폰이 들어오면 우리 기존의 통신사들이 맥을 못 출 것 같으니까 삼성이나 LG가
일부러 시간을 좀 많이 기술 개발할 때까지 시간을 아니 끌어주-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충분히 준비돼 있었어요. 근데 옴니아를 만들어? 그러니까 그거는 기술이 충분히 준비가 됐는데 옴니아는 하고 싶지 않아요. 옴니아는 기계의 문제가 아니라 소프트웨어의 문제예요. 터치하잖아요. 네. 한 2초 쉬었다가 움직이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운영 체제의 문제 때문에 그랬다니까요. 그거는 성급하게 하지 말라. 그 당시 그 옴니아에 도덕책 같은 거구나. 쉬어가라. 옴니아에 깔려 있던 운영 체제가 윈도우 모바일이었는데 그게 그 스마트폰 업계에서는 지금도 안 쓰는 거예요. 옴내기. 예, 예.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였지만 그 삼성이 갖고 있던 라이센스, 그러니까 추가 투자를 하지 않고 그 삼성이 갖고 있던 라이센스를 그대로 밀어 넣어서 만들 수 있는 게 윈도우 모바일 체제였기 때문에 그냥 밀어 넣었던 것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쓰레기가 된 거죠. 삼성이 얼마나 그 멍청한 그 짓을 했었냐면 2008년, 2009년 그쯤에 안드로이드 우리가 지금 쓰는 그 안드로이드 있죠. 그 안드로이드는 구글이 인수한 회사지 구글이 만든 운영 체제가 아니에요. 그 모바일 전용 운영 체제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영국의 어떤 그 IT 개발자 팀이 모여가지고 안드로이드를 만들었는데 안드로이드가 성능이 괜찮게 돌아가니까 그 회사에서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삼성전자였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우리가 이 OS를 라이센스를 넘겨줄 테니까 우리 개발비 좀 줘. 우리가 다 만들어줄게. 했는데 삼성에서 꺼져 이렇게 된 거예요. 역시. 그러면 안드로이드 만드는 사람이 그거 어디다 팔지 하니까 그 당시 삼성에서 쫓겨났다는 소문을 들은 구글, 세르게이 브린이 우리한테 와. 그래서 그때 이제 몇 천억을 주고 안드로이드를 매입한 거죠. 그래서 지금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삼성도 쓰려면 돈을 주고 쓰겠네. 그렇죠. 이제는. 돈 주고 써야죠. 그러니까 삼성은 실질적으로는 껍데기 말고는 만드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 반도체 만들면은 반도체 만들어서 몇 조 원을 팔았다 하면 다 자기 돈인 것 같죠. 거기에 반도체에 만드는 와이퍼를 만들어내는 기술 자체는 독일 거예요. 그리고 그 독일 특허를 가지고 있는 와이퍼 생산 기술을 시연하는 기계는 라이센스가 일본에 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하나를 팔면 독일이 얼마 떼주고 일본이 얼마 떼주고 퀄컴이 얼마 떼주고 삼성이 실제로 가져가는 건 얼마 안 돼요. 그래도 보면은 뭐 영업이 뭐 이익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익은 예, 사상 예, 최대 실적에다가 이익도 최고로 많이. 그거는 물량 자체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반도체 물량의 50%를 삼성전자가 지금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반도체에 대해서만은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익을 내는 거지. 지금 대만에서 이렇게 새로운 기술로 이제 더 성능 좋은 반도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5년 내지 6년 내에 이제 양산된다고 하거든요. 또 그때 되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반도체에 강하잖아요. 네. 그 이유를 생각해봤더니 우리나라가 한반도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반도체에 강하구나. 반이 뭔가 그죠? 예. 끊어져 있으니까 뭔가 붙을 수도 있고 끊어질 수도 있고 이런 그렇죠. 입장이다 보니까 네. 도체가 아니니까.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독 강하구나.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순간적으로 멈칫했네요. 너무 학술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우리가 2007년도에 만들어진 아이폰을 2009년도에서야 우리가 한번 구경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10년, 11년이 돼서야 갤럭시 시리즈가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그러니까 갤럭시는 아이폰을 그대로 카피한 제품이거든요. 맞아요. 디자인만 다르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그 기술을 그 제품을 알게 된 게 그만큼 늦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게 늦어진 게 우리가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사용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마케팅 논리와 그 대기업의 자본 논리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그 기술 규제 논리가 이렇게 다 섞여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피해를 봤던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도 2007년부터 아이폰 쓰고 스마트폰, 블랙베리 같은 스마트폰을 썼는데 왜 우리만 2, 3년을 늦게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냔 말이에요. 생각해보면은 스마트폰이라는 게 이 노트북의 한 20분의 1 크기로 줄여놓은 거예요. 맞아요. 그거 말고는 아무것도 그렇죠.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럼 기술력이 없어서 그걸 못 만들었느냐? 아니거든요. 대기업이나 어떤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들이 자기들의 그 투자 논리에 따라서 고객의 이익보다 자기들의 자본 이익을 더 우선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늦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러면 인터넷이 처음에 미국 국방고등과학연구원에서
연구를 시작했던 게 60년대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냉전 시대를 지나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보안이 유지되는 통신 시스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연구 차원에서 미국에서 실험을 시작했던 게 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에 인터넷의 초기 모델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HTTP라고 하는 그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그 프로토콜이 뭐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일종의 이제 인터넷 약속이에요. 통신 약속 같은 건데 본격적으로 이제 최종 모델이 나온 게 유럽의 이제 그 입자물리 연구소 있잖아요. 지구상에서 제일 큰 입자 가속기가 있는 유럽의 그 세른이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상용화 돼가지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 다 활발하게 쓰기 시작한 게 90년대 초반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언제 들어왔느냐? 94년도 말에 들어왔어요. 95년도 초에 최초의 ISDN 그 인터넷 상품을 판매했거든요. 그때 그러면 우리나라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삼성 그 갤럭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피해를 봤던 것처럼 우리나라가 기술이 없어서 안 그러면 돈이 없어서 그럼 인터넷이 그렇게 늦게 유입됐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이 그렇죠. 중요한지를 몰랐다. 예. 그런 측면도 있고 새로운 문화나 새로운 기술이 우리나라에 유입될 때 기본적으로 정치권이나 이 사회를 이끌어 나간다는 리더층, 지도계층에서 새로움에 대해서 일단 먼저 거부하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게 등장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거부하고 예. 멀리하고 일단 모르니까 아웃 이렇게 계속 하다가 인터넷이라는 건 지금 우리 그 인류가 만들어냈던 모든 통신 기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개방돼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존에 이제 90년대 초중반에 있었던 정치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통제 불가능한 어떤 무엇인가인 거예요. 인터넷이라는 건. 그래서 거부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거부한다고 해서 기술의 발전이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멍청해서 외국에서 어떤 기술이 유통되고 어떤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지 모르는 채로 살아갈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계속 똑똑하고 스마트해지는 국민들을 나중에는 정치가 따라잡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마지노선이 95년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인터넷이 우리나라에 개방이 됐던 거죠. 지금 하는 얘기가 들어보면 이제 비트코인을 합법화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여러 블록체인으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이지 비트코인 자체가 뭐 좋다 나쁘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늦지 근데 않았어. 우리나라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론적으로도 이 정도면 설득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을. 이게 사람들이 너무 안 좋은 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인터넷이 우리나라에 도입될 때와 스마트폰이 우리나라에 도입될 때하고 똑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먼저 거부를 하는 거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기본적으로 1990년대 초반부터 연구됐던 거예요. 그 개념은. 그러니까 암호화 중심으로 개인의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네트워크 자체는 개방적인. 그래서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거래하는 당사자들끼리 서로 신용이 없어도 서로를 믿지 않아도 거래 자체는 믿을 수 있는 그렇지만 어떤 권력기관이 그 안을 들여다보거나 함부로 뺏을 수 없는 완성도 있는 거래 체계거든요. 이게 이제 원래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둘이 동거래를 하려고 해도 예. 은행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잖아요. 예. 그게 없이 예. 내가 바로 보내고 바로 받고 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거. 그러니까 은행이 그동안 했던 역할이 뭐냐면 이중지불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리 씨한테 100만 원을 돈을 주기로 했는데 만약에 그 거래하는 시간이 이렇게 내가 100만 원을 이렇게 그 화살에 이제 100만 원을 매달아가지고 확 쐈는데 그게 가다가 1분 정도 걸린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 1분 사이에 내가 약초님한테 100만 원 쐈어요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시간 차이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중지불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이리 씨한테 돈을 쐈으면 나한테 사라진 돈이 이리 씨한테 생겼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증명을 은행이 대신해 주는 거죠. 은행이 중개를 해주면서. 그래서 은행이 이리 씨한테 수수료를 받는 거예요. 보낼 때 얼마씩 받고 하잖아요. 얼마씩.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지구상의 모든 비즈니스가 수수료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인터넷 전자상거래도 그렇고 은행 거래도 그렇고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비즈니스는 기본적으로 수수료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수수료라는 게 돈이 많은 사람한테는 별거 아닐지 몰라도 지금 전 지구인들 중에 한 25억에서 30억 명 정도는 은행 계좌 자체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금융 시스템 자체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럼 노동력이 없느냐? 그러면 죽어야 되느냐? 이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노동력을 가지고 가치를 만들어내면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가치를 저장하고 전달하고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그 사람들 손에 쥐어져야 되는데 그게 비용으로 보나 어떤 거래 효율성으로 보나 그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확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블록체인이 제2의 인터넷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80년대 그 초중반에 인터넷이 처음에 만들어지고 공개됐을 때 그리고 2000년 초중반에 닷컴 버블이라고 해가지고 인터넷 기업들이 이게 막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그 버블이 꺼지면서 한번 다 쫄망했었잖아요. 제가 예. 아는 작가님 예. 중에 그 유명한 작가님 있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돈이 많았거든요. 네이버하고 라이코스하고 어디다 몰빵을 할까 고민하다가 라이코스에 들어왔어요. 외국가라고. 외국가라서. 그 강아지가 물고 들어오고 예, 예. 검정색 강아지가 맞아요. 뭐, 라이코스 잘했어 뭐 이거 보고서 저거다 해가지고 근데 집었다가 하지만 그 쏟아망했다고 닷컴 버블이 꺼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이라는 기술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기술은 인터넷이 됐든 5G가 됐든 블록체인이 됐든 이렇게 만들어지는 기술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기술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인터넷이라는 개념은 100년 전에 구상이 됐던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실제로 그 동원할 수 있는 자원과 기술 수준이 구현할 수 있는 때가 됐느냐 하는 그 문제인 거죠. 블록체인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992년 그러니까 인터넷이 처음 만들어지고 HTTP 프로토콜이 처음 발표됐던 그때부터 검토가 됐던 거예요. 암호화 기반의 어떤 서로를 그러니까 중개인 없이 1대1로 거래할 수 있는 서로 믿을 수 있는 통신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때부터 연구가 됐던 건데 이게 실제적으로 구현이 되려면 우리가 모든 사람들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있는 것처럼 기본적인 환경이 여건 조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구현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된다고 하더라도요. 제가 보면은 가끔씩 보면은 그런 데가 있어요. 이 개인끼리 거래하면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쇼핑몰도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쇼핑몰에다 돈을 주고 물건을 받았다고 내가 확인을 하면 쇼핑몰이 이 사람한테 돈을 주잖아요. 예. 왜냐하면 중고 사이트에서 서로 직거래하다가 사기당했던 애들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그 에스크로라는 그 제도가 그러니까 그 은행이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 사람한테 물건이 제대로 갔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판매자한테 돈을 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대부분은 외국에서는 신용 기반으로 이거 입금했다고 연락이 오면은 물건을 바로 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구매자나 판매자가 만약에 약속을 어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플랫폼에서 그 사람을 판매를 못하도록 막거나 그 사람이 다음부터 거래를 못하도록 막아버려요. 그렇게 그러니까 벌칙을 주면서 신용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거지. 이게 페이팔이라는 결제 시스템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안착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제일 그 문제가 그거였죠. 사기꾼들. 그러니까 이중지불 문제라고 했던 그런 그 시간차. 왜냐면은 카카오톡으로 이제 제가 1위씨 계좌로 10만 원을 쏘면 1위씨는 바로 10만 원을 찾을 수 있죠. 내가 이제 10만 원 쐈으니까는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전화 받는 그 즉시 바로 인출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은행끼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은행끼리는 최소 이틀에서 3일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 모든 거래가 완벽했고 아무런 사기가 없었고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를 종료하기까지. 어쩐지 그 수표 같은 거 넣으면 그러더라고요. 수표는 그렇죠. 수표는 그러니까 바로 수표는 이렇게 찾을 수가 없고 며칠 기다렸다가 수수료를 된다고 받잖아요. 하더라고요. 수수료도 예. 추심료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뭐 저는 뭐 블록체인이 좋다 안 좋다 이런 판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새로움을 받아들이는 패턴에 지금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 일단 먼저 거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이 안 없어지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대책을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나라 인터넷이 들어왔을 때
스마트폰이 들어올 때 그럴 때 하고 똑같은 패턴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거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건 너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성은 느꼈고 그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종목만 찍어주시면 돼요. 비트코인이 아니더라도 제트코인이든 그게 리듬이든 그러니까 그 거래소에 투자하는 건 이게 우리나라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사다리를 밟고 계층 그 신분 이동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다 막혀 있는 상황에서 이게 뭐라도 해보고 싶은 20, 30대의 어떤 그 절실함의 문제인 거지. 그 문제죠. 이게 사실은. 뭐 블록체인이 뭐 되는 기술이 있네, 뭐 비트코인은 되냐 안 되냐 이런 논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비트코인을 그 악마화 시키면서 비트코인이 무조건 사회를 뭐 병들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가는 건 잘못된 시각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안 사겠습니다. 안 살게요. 결혼 기념일이라고 남편이 꽃을 사왔더라고. 아, 행복하겠다, 언니. 차라리 돈으로 주지.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 버리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러나 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꽃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새가 날아든다와 연대하는 전국 꽃배달 자미원 꽃집 010-3608-7576 여보, 고마워.